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8일, 내일이면 9월 19일, 9.19 군사합의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네. 5년 전 교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8시 반이니까요. 네. 공군 1호기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북한과는? 네. 평안 가는 공군 1호기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디귿자 이렇게 가네, 이렇게 사이로 빠져가.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평양 처음 가본 거여서. 오, 설레셨겠다. 예. 설레? 뭐 긴장. 놀러 가는 거면 상당히 어디든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 거면 좋죠. 설레고 근데. 놀러 가는 게 일하러 가는 거죠. 예.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사전에 좀 뭔가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물밑?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고 봐야죠. 9.19 군사 합의는 19일 날 양측의 국방장관이 양측 정상 임석하에 서명한 것이지만 전 그 장면 지금도 기억나요. 예. 합의문 자체는 9월 3일인가 4일 날 새벽에 타결되었어요. 뭐 그럼 뭐 일하러 안 가요. 그냥 뭐 그 다 끝났던 거구만. 제가 군사합의만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 제가 그때 군비통제 비서관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그 합의문에 변화가 있을지 현장 가서 북한 측이 야 이거 바꾸자 저거 바꾸자 할까봐 예.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나고요. 변덕 부릴까봐. 예, 뭐 내일이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이긴 하지만 예. 평양 공동선언문은 2097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합의서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리고 24개 문장이고요. 예. 6개 항이 있는 선언문이고 부석소로 남북 군사 합의가 있는 것이어서요. 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다른 시대를 살은 듯한 느낌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5년 만에 너무 확 바뀐 것 같은데요? 예, 뭐 약간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예. 그러니까 적대적인 당사자와 얼굴을 마주 앉고 상호 공존, 한반도 비핵화, 뭐 남북 교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사실 9.19 군사 합의처럼 보수와 진보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네. 갈리는 사람도 사실 없잖아요. 제가 뭐 시대 화제작 평화의 힘에 쓰긴 했습니다만 또 그 슬쩍 또 책 홍보 평화의 힘. 예. 네. 군사 합의를 평가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먼저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찰 능력, 대북 화력, 그리고 한미 동맹의 힘, 그리고 우리의 총체적인 군사력 등을 평가해야 되는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옛날의 한국군, 옛날의 한미 동맹을 생각하시는 그 거예요. 옛날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매우 약했던 시절, 우리의 정찰력이 부족했던 시절,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조금은 약했던 시절. 그래서 훈련 더 해야 되는데 왜 막았냐? 예. 아니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IT가 인터넷이 그리고 최첨단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없을 텐데 왜 늘 훈련이라고 한다면 들로 산으로 뛰어다녀야 되죠? 대부분의 한미 연합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 일일이 제가 대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대안이 있나 싶어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과 소련도 냉전 시절에는 군비 통제 즉 양측의 핵 능력을 서로 통제하는 합의를 여러 가지를 냈고 그게 지금까지 그렇죠. 되어 있어서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북한에게 누가 굴복하자고 합니까? 북한과 우리 측의 군사적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한반도의 재래식 전쟁 가능성을 낮추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이 시점에서의 현재적 의미는 뭘까요? 9.19 군사합의.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방송 중에 다른 사람 특히 외국 사람 인용 잘 안 하는데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한때 있었잖아요. 영국에 한 9년 정도 그 임기를 총리로서 한 분인데 이분이 딱 비서실장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9년 동안. 그래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면 조나단 파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테러 조직 혹은 중남미의 이런저런 반군 조직을 상대로 협상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북아일랜드와 영국의 평화 협상을 뒤에서 물밑 협상하신 분인데 예. 절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대화는 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상대방과의 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과 적대적인 상대방과 앉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대화로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향해 펼치는 정책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 원조가 우리나라 있죠. 서희 장관. 예, 그렇죠. 제 말씀은 뭐냐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과정이 소위 완전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이 이 지향점을 나가야 되는 거라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역대 정부도 이 과정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따지고 보면 한반도 비핵화,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환경에 관한 환경 공동체, 보건 협력까지 다 담아낸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남과 북의 비전을 담아낸 문건인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내일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에 오셔서 말씀 연설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주목됐으면 좋겠네요. 9.19 군사 합의는 이제 이풀기용으로 네. 잠깐 좀 여쭤봤던 거고 본론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러시아에 며칠 머문 거죠? 5박 6일이었나 그랬을걸요. 네. 되게 오래 머문. 하여간 이제 끝난 거잖아요. 방라 일정은. 예, 뭐 한 이틀 반 이상은 뭐 열차만 탔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총평을 좀 일단 하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언급하였듯이요. 북러는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인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들이 대응해야 하는 상대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저런 뭐 거래에 관련된 여러 예측이 있으나 저는 이건 하나의 과정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과정?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명히 협력 지향적으로 갈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그렇죠. 물건들이 오거나 고위급 교류를 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 무기를 주고 현금이나 물자가 오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 핵과 관련된 뭐 기술 이거는 저는 너무 앞서간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앞서간 것 같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 밝혔으니까. 그리고 설사 북한이 러시아에게 뭐 152mm 포탄이 가든 무슨 재래식 화약 뭐 탄약 이런 것이 가면 이것은 서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푸틴 이야기했던 위성 기술은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나로호 있잖아요. 응. 예전에는 1단 추진체 그 엔진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죠. 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인데 그렇지. 이 발사체와 우주 기술은 원조가 러시아에서 많이 왔다는 거죠. 동맹국 미국이 안 주니까 막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게 결국 뭐냐면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우주 기술,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왜 내가 안 줄 필요가 있나?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유엔 제재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북한은 자기네 발사체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네들 위성 발사가 실패한 점이 많으니 왜 실패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술 점검 예, 차원. 뭐 조항 장치나 위성체 기술, 뭐 방향 조절 장치인데 그것은 과학 기술이라고 명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로켓 추진체를 통으로 주는 것도 예.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탄도탄 기술과 군사 기술 혹은 군사 제품, 소위 완제품이라고 하는 걸요. 그런 것들은 오고 가는 것이 유엔 제재에 걸리고 할 수 있지만 물건이 오고 예, 가는 거.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소위 소프트웨어가 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위성 발사에 관련된 위성체 기술을 우리는 제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드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갔어. 그러면 서방이나 우리 쪽 사람들은 야 저거 무기 거래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앞서고 깊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따로 떼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에 맞서서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냐. 흔히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북중러가 지금 삼각 동맹 수준으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여쭤보냐면 네.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다른 분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의 스탠스가 상당히 저기 이상야릇한 부분이 있다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습관성 레토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항상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저는 이거는 잘 안 가리키려고 하는데 뭐 대륙 세력대, 뭐 해양 세력. 그건 옛날 세계사 보면 항상 뭐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뭐 위로는 대륙과 밑으로는 해양 세력이 맞아. 냉전 진영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팩트를 좀 몇 가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체크는 중러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그러니까 대북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가 갑니다. 하나는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메시지, 즉 협상하라는 거. 또 다른 거는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라도 좀 안 좋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가까운 정무적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었던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의 그 현황을 보면 그들 간의 러시아와 중국의 정무적 협력은 매우 높아요. 그다음에 상해 협력기구라고 있어요. SCO는요. 거기서는 경제적 협력이 매우 높아요. 특히 중앙아시아, 이란 그리고 터키. 그럼 정무적 협력 관계, 경제적 협력 관계. 특히 어느 정도로 경제적 협력 관계가 되냐면 이 상해 협력 기구 가입국들끼리는 위안화를 단일 화폐로 쓰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하는.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도 미국한테 제재를 맞으니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니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네들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위안화로 하자. 혹은 단일 통화를 만들자라고까지 이야기가 진전된 것이 작년 가을 상황입니다. 와, 상당히 시작이 되고요. 예. 그리고 G20에서도 이번에 인도 뉴델리에서 했지만 미국의 대러비난, 즉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책임 비난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한 편에 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 그리고 제재에는 당당히 맞서고 있어요. 이 반도체 관련된 거, 최첨단 기술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는 특사를 보내서 중재를 하려고 하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략을 뭐 정당화하거나 방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칭 중국이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아니요. 저는 중국이 매우 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양다리는 되게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균형 외교.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제가 경제적, 정무적,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략적인 이익은 이상하게 한반도에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북중러가. 예.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이 경고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늘 지난 6년 그러니까 오늘 5주년이긴 합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대화하고자 했던 정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정부가 있어서 그렇죠. 이 한중 관계도 좋지 않고 한국과 일본, 미국이 좀 더 유착 관계를 펴고 있으니 그들의 전략적 이익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개입을 차단하거나 견제해야 하니 러시아의 몸값, 러시아의 가치,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중국은 현상은 나쁘게 보지 않을 거라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을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북한과 고위급 회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기 전에 늘 시진핑, 김정은이 늘 회담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전 나쁘지 않을 거고 보고요. 뭐 김정은 중국 간다는 보도 나오던데. 예, 그럼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정무적으로 최고 관계고요. 저는 러시아가 먼저 움직였을 뿐 중국이 북한을 또 러시아 스타일로 대하는 것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중러 밀착은 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다. 여기서 이제 소위 촉진 변수 네. 혹은 관리자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죠.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주를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희한하게 우주와 위성 그리고 최첨단 분야에 알게 모르게 협력이 있었고요. 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지고는 절대 북한을 견인 없다고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일정하게 힘을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할 때나 ICBM을 발사했을 때 늘 유엔 체제 내에서 북한을 비난을 했거나 아니면 유엔 제재를 통과시켰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든 혹은 협력을 하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부를 어떻게 대해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면 북한과 러시아가 포탄 주고 기술 그러니까 받는 이런 어떤 맞교환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여권안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하면 왜? 쟤네들도 줬으니까 우리도 줘 이런 느낌 아니에요. 좀 더 좀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예. 번외 방송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서요. 아마 무기를 줘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압력은 지금 북러 관계의 급부상 때문이라도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위 대한민국 외교 혹은 윤석열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이 승부처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물론 가정은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적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소위 정보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법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살상 무기를 교전 지역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법에? 예. 두 번째는 한미 협력이라는 이름 혹은 한미일 전략 연대라는 이름 하에 우리만 우크라이나에 대고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그거는 연류가 되는 거죠. 저 먼 나라에 있는 물론 우크라이나에다 경제적 지원, 뭐 비살상 무기 지원 해야 하는 것인데요. 국제적인 플레이어로서 이건 좀 오바일 거고요. 그러면 윤건영 의원은 사실상 참전이라고 규정하던데요. 뭐 그런 뭐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니들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러시아한테 제재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이른바 그 포탄 30만 발 우회 지원설이 있었잖아요. 러시아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근데 아무런 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서로 간에 페이스 세이빙이 된 거죠. 우회 지원이 사실이라면 네. 미국한테 지원한 거고 미국은 소위 알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접 지원은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지원을 하고 그 근거는 제 사고방식에는 북한도 했으니 해야 된다는 소위 정당성이 있는데 아니 정말 우리같이 국제 다자기구의 혹은 국제 규범의 정통성을 북한보다 더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기를 지원하면 누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럼 거가? 똑같은 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근본적으로 쟤네들이 무기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무기를 지원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우리 무엇- 국익에 부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과 저희는 이런저런 국회의원들과 저는 사고방식이 다르니까요. 세계관도 다르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제 함수 안에 안 들어가요. 제가 뭐가 모질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예. 해석이 안 된다. 예. 어. 혹은 전쟁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터키도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아주 그런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동시에 주요 인사들을 파견해서 좀 말리고 난리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협정하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익을 앞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제 정부는 아직 전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일단 뭐 적극적인 어떤 메시는 안 나오고는 있어요. 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있을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세게 말씀드려야 돼요. 예. 나무래야 돼요. 예.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예. 선 넘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돌발 질문. 네. 북러 밀착까지는 알겠는데 네. 벨라루스가 지금 끼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삼국도 뭐 협력 강화 이런 얘기 벨라루스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거는 거의 없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북한에 있어서 우리 소위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그렇죠. 에너지원 그렇죠. 수입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식량이나 혹은 비료.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료 공장도 갔어요. 마지막으로는 노동자 파견입니다. 워낙 임금이 싸요. 네. 그래서 러시아로 벌목공 갈 수도 있지만 저도 매우 놀랐는데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노동자들이 정말 멀리까지도 가 있는 경우가 아프리카도 가 있대요. 아프리카도 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를 못 가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 있겠지만 저는 이것 역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보면 평양이 왼쪽, 벨라루스가 오른쪽이니까 좌우 수군을 거느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뭘 주고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봤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처음에 이풀경으로 9.19 군사합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잠깐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상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첫 번째는 저는 메시지 그걸 잘 못 봤는데요. 워낙 당신께서 글 하나하나 꼼꼼히 쓰시니까요. 현직 때도 지금 전직이 된 나머지 워낙 시간이 있으시니까 더 꼼꼼히 쓰시지 않겠어요? 일단 9.19가 5주년이 되었으니 그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비서의 이 평가를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맞춰서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왜 평화가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결국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혹은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더 역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첫 번째 서울 방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계기를 왜 9.19 군사합의로 잡았을까? 그거는 그만큼 이게 크고 또 평화가 지금 간절하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제 소견으로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중 힘주어 추진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이고 그렇죠.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비서가 이 결실을 맺지 못했으니 특히 영변 폐기가 하노이에서 망가졌으니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외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회한이 많이 남아요. 회한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반대로 신원식 의원이 지금 국방장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네. 이 신원식 의원은 만약에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그러니까 폐기를 그러니까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폐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전 폐기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못할 거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측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주한 미군도 혹은 유엔사도 운영을 해보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유엔사가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유엔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비무장지대에 군사 시설을 빼는 걸 그 정전협정에 맞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정전협정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나 우리나 비무장지대에 이런저런 군사 시설을 놓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예, 두 번째는 판문점에 그럼 다시 총이 들어가요. 지금 판문점은 비무장화가 되어 있거든요. 총 없습니까? 총 없습니다. 총을 안 차고 양측의 군이 지금 경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딱 거기 딱 서갖고 제복 입고 있는 그러니까 총 안 차고 있는. 예, 건가요? 옛날에는 총을 차고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판문점이 비무장화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접경 지역에 이런저런 그 사격 훈련과 군사 훈련이 될 텐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접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안 좋은 불안한 위기가 더 조성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못할 거다 이런 현실적인 예. 이유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이 더 위반 많이 했으니까 그 취지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뭐 맞아요. 17대 2라는 뭐 기사도 났던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기간 때는 조용했다는 것이죠. 아, 이도 없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다 위반 사례가 난 것이고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상대방이 폭주운전한다고 내가 안전벨트를 풀겠나? 비유가. 네, 예. 그리고 지금 영광급 장교들, 그러니까 육군으로 치면은 연대장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한반도의 재래식 전쟁을 막는 최소의 장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만약에 폐기를 하고 싶어도 네. 유엔사가 반대하면 폐기 못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닌 건데요. 유엔사가 난리를 칠 겁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신원식 후보자 같은 분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미래가 없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아요. 교수님 지금 저희 인터뷰 중에 제일 센 발언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언 중에. 다시 한번 9.19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7년 미국이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폈어요. 뭐 내 버튼이 더 커, 뭐 너 뭐 자살 미션을 하고 있는 거야. 코피 전략 나오고 코피 전략 했는데. 그때 우리가 미국을 따라했으면 어땠을까? 전쟁 나갈 수. 우리가 그때 9.19 때 북한과 이런저런 합의문을 도출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반도는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 당장을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한반도 상황을 생각한다면 군사합의와 같은 것들은 더 지켜나가고 북한에게 야 이거 더 지켜나가자라는 메시지가 더 안보적인 메시지인 것이지 이걸 깨자라고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7년 겨울 2018년 1월까지 이어지는 평창 전까지 이어지는 그 겨울은 상당히 살벌했었어요. 네. 아유, 뭐 그때 분위기 정말로. 예. 아우, 교수가 되어서 교수였다 갓 공무원이 된 저 입장에서는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저는 평창 올림픽 어느 경기장까지 어디 경기장이든 들어갔으면 프리패스가 있었으나 한 번도 평창 못 가봤네요. 그래요? 저는 청와대 안보실 벙커에서 상황 모니터링 하느라고 비상대기하느라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서 거기 구경 갔다 온 사람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딱 오네. 그죠? 보통 이제 북한 이야기하면 되게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면 그러니까 레토릭이 거의 딱 문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그런가 보지 하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심각하게 다보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저는 지금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도발하면 엄격하고 엄중히 혼을 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행동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도쿄에 살고 있지 않고 워싱턴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 딱 한 사람만 지금 북한과 대화하자고 해요. 누구요? 기시다 일본 총리요. 김정은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아 이런 건 일본 좀 배워야 되지 않나요? 결국은 그 현실화가 되든 안 되든요. 실현이 자꾸 이념 뭐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저 같은 사람 완전히 반국가 세력 아니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자고 하니까 북한하고 근데 이거는 아니죠. 추종 세력. 제가 북한을 추종해요? 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 추종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 예.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은 추종 세력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글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냥 평화론자예요. 농담이에요. 네, 네. 아니 요새 농담이 농담으로 안 읽혀져서 텍스트에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마무리를 좀. 내일 그러면 교수님도 그 9.19 행사장 가셔야겠네요. 예, 제가 첫 선도 발제를 합니다. 오. 아침 10시에. 예, 평화의 힘, 평화의 길. 또 평화의 힘에 예, 강조를 시대의 화제작이죠. 예. 책 제목이라는 예, 걸 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